뉴욕이란 도시의 파워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파워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뉴욕은 세계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특별히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욕에 있는 전시장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첼시도 보여드렸고 트라이베카, 어퍼 이스트 사이드, 그리고 햄튼에 있는 갤러리들까지 보여드렸죠. 오늘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갤러리 전시를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민감한 정보를 빠르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멤버 전용 게시판과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의 멤버십,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전시장을 보여드렸어요. 첼시 갤러리들도 보여드렸고 트라이베카도 보여드리고 어퍼리스트 사이드도 보여드렸고요. 또 햄튼에 있는 이스트 햄튼, 사우스 햄튼도 다 보여드렸고 오늘 로얼 이스트 사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같은 뉴욕 안에 있는데도 동네마다 개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로얼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예술가들이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많이 바뀌었지만 소호 지역은 사실 유명하죠. 뉴욕의 미술의 어떤 시발점이었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이 소호 지역의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많이 떠났다가 최근에는 좀 다시 모여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로얼리스트 사이드 동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낙후가 되었었어요.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길거리에 좀 쓰레기 냄새도 많이 나고 좀 홈리스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 틈을 타서 갤러리들이 하나 둘씩 오픈을 하기 시작했고요. 원래 갤러리를 운영하던 곳도 다시 전시를 재개했지만 갤러리가 없었던 곳에 새로 생기는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 맨하탄 갤러리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첼시 갤러리처럼 공장지대를 개조한 곳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큰 스케일, 빅 스케일의 전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적 특징이 있는 반면에 어퍼리스트 같은 경우는 집,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같은 걸 개조해서 갤러리로 선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집에서 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벨을 눌러서 삐 하고 이렇게 부저를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트라이베카에서도 그런 갤러리를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이 로얼 이스트 사이드에서도 그런 갤러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나 집안에다가 오픈 스페이스가 아닌,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완전히 통유리로 쇼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갤러리를 오픈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 렌트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1층 갤러리에다가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오픈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도 한몫했어요. 그리고 핫플레이스는 한정적인데 1층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오픈할 수 있는 장소가 또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갤러리를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전시가 어디서 열리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갤러리가 있는지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예약제 관람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오픈된 스페이스보다는 조금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크라인 빌리지라는 곳도 있어요. 그쪽이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었는데 그쪽이 지금 갤러리들이 많이 오픈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리가 조금 덜 되었지만 좋은 갤러리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을 오시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소호 지역인 것 같아요. 소호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 좋은 바나 레스토랑도 많죠. 그 동네에는 아직도 예술가들이 자동차에다가 작품을 실어 와서 차에다가 전시를 해요. 길거리에서. 문 닫은 가게 앞에 쇼윈도 앞에다가 그림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뭐 사진 작가들도 있고 자기 자동차에다가 트럭이나 그냥 승용차 이런 데다가 작품을 막 걸어놓고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수준이 높겠어, 볼만 하겠어, 그래봤자 길거리 예술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수준이 좀 높아 보이는 작품도 제법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로얼 이스트 사이드 지역은 팝업 전시장, 팝업으로 쇼를 하는 갤러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뭐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고 아티스트들끼리 모여서 그룹전을 팝업 형태로 엽니다. 장소를 하나 뭐 일주일 정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여는 거죠. 꼭 어떤 갤러리 형식이 아니라 그냥 뭐 신발 가게, 뭐 옷가게 이런 데서도 그냥 저녁에 가게가 문을 닫으면 재미있는 형식으로 전시를 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트는 이런 거다, 파인 아트는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취미 미술로 많이 하는 정물화나 풍경화나 이런 작품들을 보고 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그 어떤 예술 활동도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술 활동도 행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이유는요, 마켓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화려한 언변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값이 저렴한 걸 비싸게 팔아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작품을 떠넘긴다던가 이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이 이렇게 미술계에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곳곳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이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그렇게 자기 작품을 가지고 와서 어디 CD 쪽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아니겠죠? 먼 곳에서 와서 이 소호에서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그냥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에 어떤 선택을 못 받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팝업 쇼를 열어가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창조합니다. 또 뉴욕에는 잘 없는 문화인데 마이애미 가면 어떤 갤러리들이 있냐면 굉장히 커머셜하고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작품을 파는 곳인데요. 저녁이 되면 파티복을 입은 여성들이 마치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는 복장을 하고요. 갤러리 도어 앞에 레드 카펫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포토월이 있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마치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작품을 감상하고 판매 또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갤러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갤러리들이 뉴욕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물론 레드카펫을 깔고 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파티복을 입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판매율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뉴욕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작품을 다루는 갤러리들은 굉장히 이제 메인 도로에 아주 쇼케이스를 크게 해가지고 블링블링한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해놓고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취향이니까요. 그런 걸 또 요구하는 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뉴욕에는 슈퍼 리치들도 많잖아요. 그 슈퍼 리치들이 정말 좋은 작품, 비싸고 유명하고 그런 작품들만 살 것 같지만 그분들은 뭐 원하면 언제든지 뭔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신진 작가 작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테피스트리라든가 뭔가 패브릭 섬유를 이용해서 하는 작품, 공예적인 작품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거 되게 컨템포러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소소하고 소박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해요. 자, 그에 대한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방향으로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 이제 한국도 시장이 개방되었고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컨템포러리야, 이것은 개념적이야, 그래서 이것은 수준이 높아 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잘 팔리는 작품이야, 이것은 커머셜해, 이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술은 언제나 다양성이 존중되어져야 하고요. 그 다양성이 이 미술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갤러리는 스페이스 776이라는 갤러리인데요. 브루클린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지역 작가들이 이 갤러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출신이 다양해요.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투를 하다가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피티 같은 것들을 하다가 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어떤 작품의 스펙트럼, 작가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뉴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거의 주로 속으시냐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 갤러리나 신진 작가들이 굉장히 판매율을 많이 보이는 도드라지게 판매율 1등, 2등, 3등 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신진 작가들 중에. 가격이 상당히 리저너블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다 만불 이하대로 몇천 불대로 작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판매가 잘 되더니 한국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더니 가격이 갑자기 1억, 2억 이렇게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상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돈 되는 작품, 가능성 있는 작품, 정말 좋은 작품을 봤을 때 메이저 미술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국 미술계가 그 작가를 띄우기 전에 여기서 먼저 데려가요. 그 작가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작품성을 검증하는 단계도 없이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을 치는 경우들, 여러분 그런 거 꼭 조심하세요. 가격의 상승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팔렸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작품성 검증하는 단계요. 예, 정말 괜찮은 작가라면 신진 작가인데 정말 좋은 작가면 메이저 미술계에서 그 작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소개가 될 거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정말 유능한 큐레이터나 미술관 관계자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다룰 겁니다. 비영리적인 곳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업적인 곳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게 합당하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쏙 빼먹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미술 투자를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더라. 이 작가가 많이 팔렸으니까 이제 뜨겠지. 한국에서는 어떤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 작품을 사는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자, 예,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일러스트 작품이죠. 이 갤러리가요, 2주 전에 문을 열었대요. 일러스트를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 전시예요. 이런 작품들도 전시가 되고 있고 또 히스토리컬한 작품도 전시가 되고 있고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갤러리도 있고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갤러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의 성격이 다양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업 스토어 형식의 전시들도 많이 열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뭔가 키치적인 것을 차용해서 어떤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키치 그 자체인 그런 작품들, 누군가의 것을 그냥 마구 따라한 것 같은 그런 가벼워 보이는, 하지만 정말 비싸 보이는 그런 작품들만 취급하는 갤러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작품들은 상당히 잘 팔려서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특징이죠. 요즘에 이제 뉴욕 갤러리들을 보면 오픈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오픈을 했으면 첼시에다가 또 하나 갤러리를 내고, 그다음에 트라이베카나 이스트 빌리지에다가 또 하나를 내요. 그리고 햄튼에다가 또 하나를 내요. 이런 식으로 지점을 좀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형 갤러리들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중형 갤러리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예 목표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 또 오픈을 한 다음에 주변에, 그것도 먼 데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다가 계속 지점을 내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스팟을 늘려서 더 크게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갤러리 운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시를 보여드렸지만 아직 반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776 갤러리 사장님이 또 여기 세븐스 애비뉴에다가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지금 이 포드 자동차를 어디서 사오셨대요. 구매해 오셨대요. 60년대 차인데요. 상당히 레어한 아이템을 잘 구해 오셨어요. 여기 제가 음식을 먹어봤는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신진 작가들 지원하는데 또 쓰고 그렇게 열심히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는 NYU가 가까워서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내년부터는 맨하탄에 들어오는 차량의 통행세를 따로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좀 더 줄어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 갤러리 운영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어퍼 이스트 사이드나 웨스트 사이드 쪽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겠죠? 통행세가 또 이 도시 구조에 어떤 변화를 줄지, 또 이 갤러리 구조에 어떤 변화를 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